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렇게 온라인 수업으로 이제 한국사를 수업하게 됐습니다. 시험 기간이 얼마 안 남아서 이제 우리 진도도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됐고, 그리고 이제 정치사는 이제 학교에 나왔을 때 다시 수업을 하면 되고, 온라인 수업에는 이제 한국의 이제 그 현대 경제사를 이제 간략히 배우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총 2번에 걸쳐서 경제사가 진행이 될 거고, 오늘은 이제 해방 이후부터 그 다음에 이승만 정부까지, 해방 이후부터 이승만 정부까지의 경제 상황을 이제 배울 거고, 아마 내일 다음 수업이겠네요. 다음 수업에 이제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 박정희 정부부터 현대까지 우리가 이제 경제를 배우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요 강의 보시고, 그리고 구글 클래스에 올라와 있는 출석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숙지를 해서 출결에 불이익이 안 받도록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강의를 시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현대사에 대해서 이제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경제사에 배우고 있는데, 이제 경제사는 이제 또 다른 거죠, 이제. 근데 이제 한국의 경우에는 수업 시간 때 여러분들이 잘 들은 친구들도 있겠지만, 못 들은 친구를 위해서 다시 얘기하자면은, 이 경제와 정치는 같이 갑니다. 주로 이제 정치사에 뭔가 큰 변혁이 있다 하면은, 이제 경제 쪽에서도 뭔가 영향이 있다는 거죠, 이제. 그걸 여러분이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선 이제 한국 경제 경제사에서는 이제 45년에 이제 미군정부터 아무래도 출발을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독립을 한 게 아니라, 바로 정부가 세워진 게 아니라 45년부터 48년까지는 미군정이 있었기 때문에 미군정 시기에 경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군정에 대해서는 선생님이 한번 얘기를 했겠지만, 이 미군정은 여러분들 말 그대로 혼돈의 시기예요. 혼돈의 시기. 혼란기라고 할 수 있죠. 혼란기. 미국이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제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뭐 한국인들이 이제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경제적으로도 어떤 거 필요하고, 어떻게 이제 경제를 가야 될지에 대해서 미군정의 경우에는 뭐 청사진이 없는 거죠. 그냥 일단은 우리가 하는 대로 해봐! 라가 이제 미군의 방식인 것이고, 그게 이제 안 맞을 경우에 이제 그 혼란을 겪게 된다는 거는 부차적인 문제인 거죠. 어떻게 보면 미국의 경우에는 일단 자국 방법대로 해보고, 안 되면은 어쨌든 간에 맞춰 나간다. 이런 약간 방안을 세웠던 것 같아요. 자, 일단은 해방 이후에 가장 큰 이제 문제점은 바로 이제 인플레이션이 계속 지속이 됐다.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뭐 해방이 됐는데, 우리가 이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쨌든 간에 식민지를 하면서 이제 뭐 경제정책이라든지 여러 가지 통제를 했잖아요. 그러다가 갑작스럽게 이제 해방이 되고, 그리고 미국이 들어와서 뭔가를 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물가가 이제 상승하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은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이승만 정부 때까지도 이 인플레이션 문제가 계속 생겨나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해방 이후에 경제가 더 악화되는 그런 상황을 이제 맞이한 것이죠. 그리고 이제 미국의 경우에는 이제 이 고가 자유화 정책이라는 걸 이제 실시를 하게 됩니다. 고가 자유화 정책. 그래서 이제 미국은 일단은 자유시장 경제, 이제 자본주의 체제잖아요. 자본주의 체제다 보니까 이 나라 자체는 이제 자본주의라는 건 이제 시장에게 맡겨야 된다. 경쟁을 해야 된다. 이런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고가를 자유화시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방금 나왔지만 인플레이션이 계속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제 국가가 통제를 못하고, 사실상 미군정이 통제를 못하고, 곡식 가격이 이제 누구나 이제 이제 자유를 하게 된다면은, 당연히 사람들이 경쟁이 붙던가 아니면 가진 사람들은 고가를 올리게 됐죠. 그러니까 중구난방이 되는 거죠, 이제. 중구난방이 되다 보니까 어떻게 되느냐? 고가가 오르겠죠, 이제. 중구난방이. 경쟁을 붙인다면서요. 경쟁을 붙인다니까 이제 당연히 중구난방식 되면서 고가가 이제 상승하는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고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이제서야 이제 미군정 입장에서는 아차 싶은 거죠. 이거 우리가 의도한 바가 아닌데 왜 이렇게 되는가? 라고 생각하면서 뒤늦게 한국인들한테는 밥이 정말 쌀이 중요하다라는 거를 뒤늦게 안 거죠. 뒤늦게 하니까 부랴부랴 이제 뭘 하게 되느냐 하면 이제 잘 안 나오네요. 공추를 하게 되는 거죠. 공추.
공출. 공출은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봤죠.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1940년대에 이제 전시체제, 전시동원체제를 하게 되면서 쌀을 공출했다 했습니다. 공출이라는 건 한마디로 강제로 이제 다 끌어모으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자유화 정책을 한다 해가지고 풀어놨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통제가 안 돼서 고가가 막 오르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와서 다시 공출을 한대요. 다시 쌀을 걷어갖고 국가에서 배급을 한대요. 그러면 일반 농민들도 그렇고 이 곡식 수매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불만이 터져 나올 거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이 혼돈의 시기가 되는 거죠. 공출. 네. 그래서 뭐 제주 4.3 사건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소작쟁이들이 막 전국에서 이제 들끓게 되는 이유가 미군정이 이 곡식 정책, 고가 정책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한국인들한테 먹고 사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미군정의 혼란이 더 가속화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군정은 이 기간 동안 시겁합니다, 실제로. 이것 때문에 소작쟁이가 엄청나게 일어나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이제 토지개혁은 이제 일부 진행했다라고 뭐 이제 자료 같은 데라든지 아니면 뭐 기록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제 추진이 됐냐면은 우리가 이제 동양척식 주식회사라고 여러분 알죠?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는 이제 일본인한테 땅을 매매하는 역할, 사고 파는 이제 매매 역할을 하면서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한반도에 토지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없어진 다음에, 그럼 이제 미군정이 뭘 만들었느냐 하면, 여기 지금 체크가 되어 있지만, 신한공사라고 하는 회사를 하나 만듭니다. 신한공사. 그래서 신한공사를 통해서 이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가지고 있던 땅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이 회사가. 그러니까 이 회사의 경우에는 말이 많죠. 이제. 문제가 많았죠. 왜냐? 이 미군정이 토지 개혁을 하려면 토지를 어떻게 뭐 의견을 들어서 토지를 나눠주던가, 아니 뭐 이렇게 토지에 관한 이제 법을 제정하던가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미군정이 신한공사라고 하는 그걸 만들어가지고 동양척식 주식회사가 가지고 있던 땅들을 이 신한공사한테 맡겨버린 거예요. 그럼 약간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 신한공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저거 동양척식 주식회사 아니냐? 왜 미군정이 회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에서 땅을 가져가느냐? 그 땅을 뭐 할 거냐? 이런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제. 예. 그러니까 미군정이 원래 해야 될 일은 한국인들의 토지에 대한 요구를 들어서 어쨌든 간에 토지 개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조건을 마련해야 되는 건데 지금 미군정이 한 거는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어떤 신한공사 회사를 만들어가서 토지를 동양척식 주식회사처럼 땅을 가지고 있는다?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비판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이 회사를 주축으로 이 회사 주도로 귀속 토지를 분배했다. 이 귀속 토지라는 건 뭐냐면 동척이 가지고 있던 땅을 이 신한공사가 가지고 있으니까 이어받았으니까 그 땅을 신한공사가 이제 땅을 나눠주는 거죠. 땅을 이제 나눠주게 되는데 땅을 나눠준다는 것이 뭐 투명하게 나눠주면 좋겠지만은 여기에서 상당히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뭐 미군정에 가까운 사람들, 미군정의 정보가 밝은 사람들한테는 우선 이제 주겠죠,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싼 값에 매매를 할 수도 있는 것이고,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 국가와 민간이 할 때는 항상 투명해야 됩니다. 투명해야 되는데, 이 신한공사 같은 경우에는 당시 시대상을 봤을 때 투명해질 수가 없는 이제 구조였다는 거죠. 그래서 귀속 토지를 분배했고, 그리고 이제 뭐 전반적으로 자작지는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작지라는 말은 스스로 농사짓는 땅. 그러니까 자작지는 증가 추세였는데 왜 그랬느냐 하면 기본적으로 이제 지주들이 땅을 매매를 해요. 자발적으로 매매를 합니다. 그럼 왜 지주들이 땅을 매매하느냐 하면 정보를 듣는 거죠. 우리가 왜 뭐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돈을 버는 방법은 저 아파트가 이제 뭐 어느 뭐 개발될 건데 어느 땅이 개발될 건데 먼저 정보를 입수하는 사람들이 그 아파트 사서 대박이 나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죠. 지주들의 경우에도 자발적 매매를 왜 했느냐? 곧 농지개혁이라든지 토지개혁을 할 가능성이 많다. 그렇게 되면은 제값을 못 받는다는 거죠. 제값을 못 받는다는 거는 결국 본인들한테 손해니까 토지개혁이, 농지개혁이 시작되기 전에 미리 매매를 하자라는 거죠. 이제.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지주들이 자발적으로 매매를 했다라는 것이고, 북한의 경우에는 이제 그 당시에 농지개혁을 이제 했습니다. 북한의 경우에 농지개혁을 한 상태였기 때문에 남한 사회가 지금 미군정 체제 내에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은 거죠. 북한의 경우에는 여러분들 1946년에 북한입니다. 북한의 경우에는 1946년에 토지개혁을 했어요.
방식은 그때 얘기했지만 무상 몰수, 무상 분배 방식으로 이제 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또 말이 많습니다. 무상 몰수, 무상 분배. 그러니까 결국에 무상으로 몰수했다가 무상으로 분배했다는 것인데, 그럼 이제 나중에 그 토지를 받은 사람들이 무상으로 받긴 받았잖아요. 그럼 여러분 생각하실 때, 무상으로 받은 거 좋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북한은 결국엔 나중에 공산주의 체제잖아요. 나중에 협동농장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국가 주도로 해서 협동농장이라는 걸 만들기 때문에 토지의 소유권을 줬느냐에 대해서는 좀 고민을 해볼 문제예요. 그러니까 토지를 주긴 줬는데 진짜 소유권을 완전히 줬느냐, 국가가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농민들한테 그냥 너네 농사 지어라 라고 땅을 주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분분하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튼 미 군정의 그러한 경제정책은 전반적으로 좀 실패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당시 상당히 혼란을 많이 겪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메인인 이승만 정부를 좀 보자면은, 이승만 정부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 저기 체크를 안 했네요. 이승만 정부를 논할 때는 이 세 가지가 이승만 정부의 가장 핵심적인 경제정책, 경제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우리가 농지개혁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세히 배웠으니까 여기서 그냥 짚고만 넘어가겠습니다. 짚고만. 유상매입, 유상분배했다라는 건 여러분 다 알고 있죠? 선생님 시험 때, 중간고사 때 했으니까. 3정보 이상으로 했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상분배의 경우에는 가격이 이제, 가격까지는 얘기 안 했는데, 가격은 그때 1년치 생산량의 150%를 기준으로 잡고 가격을 매겼다는 거죠. 예를 들면 어떤 땅에 이제 쌀 100석이 나온다. 100가마가 나온다 하면은 150가마를 이제 판매 대금으로 주는 거죠. 이제 구입 가격으로 이제 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액수가 크니까 5년간 분할 상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뭐 또 지가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가에서 매입을 하면서 지금 당장 돈이 없으니까 나중에 우리가 돈을 줄게 하면서 이제 줬던 게 지가증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경제사에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거는 바로 이제 식민지 지주제가 철폐됐다는 거. 이거 중요하다 했죠, 이거. 이거 중요하다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소작쟁이가 줄어들었죠. 요거는 이제 여기서 다시 얘기하는데, 왜 소작쟁이가 줄어들 수밖에 없냐면은, 여튼 간에 땅을 받았잖아요, 이제. 그러니까, 요때는 지금 현재 땅을 국민들이 많이 못 받은 상황인데, 이때는 자작지죠, 거의 다. 지주제가 폐지됐으니까. 그러니까 자작지가 되다 보니까, 당연히 소작쟁이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때 서술형에서도 이제 여러분들이 잠깐 오해를 한 거 중에 하나가, 지주가 소작농이 늘어났다. 늘어날 수는 있겠죠. 근데 이제 예전에 비율로 봤을 때, 그때 한번 얘기했지만, 지주가 3이었고 소작이 7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이제 소작이 한 2 정도 남은 거는 줄어든 거긴 줄어든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식민지 지주제로 인해서 사실상 지주라는 계급이 없어진 거고, 소작이라는 것도 없어진 거예요. 물론 이제 거기 부작용 보면은 이제 땅을 못 사가지고 다시 소작으로 돌아가는 경우도 있다라고 나와 있지만은, 그거는 일부분의 경우인 거고, 거의 대부분은 다 소작과 지주가 없어지는, 자작지가 늘어나는 그런 효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쟁의가 줄어드니까 사회적으로 좀 안정이 되는 거예요. 농촌이 안정이 되는 거죠. 6.25 때 급격한 공산화를 방지했다는 거 얘기했고, 중소지주의 경우에는 산업자본가가 되지는 못했다라는 거. 그때 한번 얘기했죠. 중소지주 같은 경우는 지가증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팔려고 하니까 지가증권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전쟁 때문에 유실된 경우도 있고, 방금 나왔지만 인플레이션이 지금 농지개혁 때부터 해갖고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가증권 값이 자꾸 이제 물가가 오르면서 이제 값어치가 떨어지게 되는 거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라는 게 뭡니까?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잖아요. 떨어지는 거니까 지가증권에 나와 있는 그 금액을 나중에 팔아버리면은 손해인 거죠, 이제. 액수가. 손해인 거죠. 물가가 올랐기 때문에. 네. 여기에다가 이제 소작쟁이가 줄어들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요런 것 때문에, 그래도 요런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산업화를 가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큰 도움을 준다. 라고도 쌤이 그때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필리핀이라든지, 그 다음에 동남아시아 국가들을 이제 인도네시아라든지 이런 나라들은 이 지주 소작제를 제대로 정리를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 성장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걸림돌이 된 거죠. 왜냐? 지주들과 소작, 이런 관계, 사회가 안정화될 수가 없잖아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안 됐는데 우리나라는 이게 없어졌기 때문에 산업화에 있어서 아주 농촌 사회가 안정됐기 때문에 탄탄대로로 갈 수 있었던 그런 토대가 됐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새롭게 나온 바로 귀속재산철인데, 이 귀속재산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일본이 남기고 간 재산들 있잖아요. 일본이 남기고 간 재산, 그 다음에 뭐 미군들이 놔두고 간 재산, 이런 것들을 국가가 처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뭐 특히 일본이 남긴 뭐 재산들 뭐 이런 게 더 많습니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재산을 처리를 해야 되는데 1950년대에 이런 재산들을 처리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걸 처리를 할 때 아까 전에 쌤이 얘기했지만은 이런 처리를 할 때는 되게 투명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투명하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죠. 독점 자본이 성장한 계획이 됐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이거는 특정 세력에게 이거를 줬다는 거죠. 귀속재산을 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일본이 남기고 간 그런 공장 시설들 있잖아요. 왜 이제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그거 어떻게 독점 자본 성장하는 계기가 될 수 있나요?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 그 당시에는 일본이 전쟁이 졌긴 졌지만은 엄청나게 고도로 공업화된 국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 만든 기계라든지 공장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엄청난 자산인 거죠. 이제 일본인들이 남기고 왔으니까 그걸 먼저 득템하는 사람이 한마디로 더 사업가로서 성공할 가능성이 많은 거죠. 이제. 왜냐면 남들은 돈 주고 사야 되니까. 근데 이거는 국가에서 주는 거예요. 얼마 금액을 받고 주는 거라고. 근데 거의 다 헐값에 불화했단 말이에요. 불하라는 말은 줬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정 세력이 이 귀속재산을 받아가지고 공장을 굴리거나 사업을 하게 되면은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독점 자본이 성장하게 되고, 이게 결국에는 우리나라 이제 재벌. 결국엔 이 독점 자본이란 말은 결국에는 특정 세력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재벌을 지칭하는 거죠. 여기서부터 우리가 이제 씁쓸한 얘기지만 정경유착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정경유착. 그러니까 뭐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특정 세력한테 줄 때 편의를 봐주겠죠. 뭐 할인된 가격을 주든가 아니면 공짜로 주든가. 대신에 어떤 대가를 받느냐. 뭐 정치자금을 받든지 선거 때 어떠한 도움을 준다든지 이런 거겠죠. 이제. 그걸 이제 정경유착이랍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돌아서 이제 원조경제. 이제 원조경제가 이제 됩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우리나라를 원조를 해줘요. 이제 뭐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라든지 뭐 이런 것 때문에 한국과 미국이 이제 가까워졌는데, 한국에게 미국이 값싼 농산물을 원조를 해줬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했을 때, 미국이라는 나라가 되게 좋은 나라네 생각할 수 있겠지만, 뭐 좋은 의도도 있겠죠. 다만 이 미국의 값싼 농산물 원조는 결국엔 잉여 생산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잉여 생산물. 미국에 남는 이제 농산물들을 주로 우리나라한테 줬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뭘 줬느냐?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이거 꼭 기억하세요. 뭐냐면은 밀가루, 면화, 설탕. 요 세 가지를 줍니다. 세 가지가 남았기 때문에. 남아 돌았기 때문에 밀가루, 면화, 설탕을 우리나라한테 많이 지원을 했습니다. 주로 이 세 가지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 세 가지는 여러분들 공통점이 무엇이냐? 하얗죠. 하얗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했느냐 하면, 요거를 뭐라고 했냐면은 삼백산업이라 했습니다. 삼백산업. 세 가지 흰 것이라 해서 삼백산업이 발전하게 됩니다. 삼백산업. 자, 그래서 밀가루, 면화, 설탕이 우리나라에 이제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제. 뭐 설탕은 제외합시다. 설탕은 우리나라에서 나지 않으니까, 사탕수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밀가루, 면화 같은 거는 우리나라에 이제 키우는 게 있었단 말이에요. 키우는 이제 집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밀도 옛날에 키웠고, 면화 같은 것도 키웠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에서 값싼 밀가루하고 면이 막 들어와요.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 농가에는 피해를 받게 되는 거죠. 결국 이 삼백산업으로 해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면, 여기는 잘 안 나오네요. 농촌이 이제 피해를 받게 되는 거죠. 왜냐? 농산물 가격이 이제 폭락하니까. 농산물 가격이 이제 폭락하게 되니까 이제 농민들이 이제 살 수가 없는 거죠. 뭐 여러분이 생각했을 때, 쌀만 되는 거 아닌가요? 쌀 키우는 집도 있지만 밀가루랑 면 키우는 집도 있어요, 여러분들. 예. 농촌이라고 해서 다 쌀을 지을 수는 없는 노릇 아닙니까? 농민들도 다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밀가루하고 면 이런 걸 키우던 집들은 완전 폭망하는 거죠. 그럼 결국에는 이제 이게 시중에 풀려서 값이 계속 떨어져서 이제 낮은 가격을 유지하니까 밀가루하고 면 같은 건 더 이상 한국 농촌에서 생산을 아예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부분 다 쌀들이라든지, 밀가루라든지, 그 다음에 면 같은 거는 다 수입에 의존하고 있잖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 뭐 이때부터 유래가 됐다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제 농촌이 살기가 어려우니까, 빡빡하니까, 결국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촌을 떠나는 거죠. 이촌향도. 이촌향도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 300산업이 이제 이것 때문에 이제 성장한 회사들을 뭐 굳이 꼽자면은, 여러분들, 삼성 창업주가 여러분들 이병철이라는 사람입니다. 이병철. 부모님한테 여쭤보세요. 이병철인데, 이병철 씨가 삼성상회라고 하는 회사를 만들어요. 삼성상회라는 걸 대구에서 만들었는데, 그분이 이제 삼성상회를 만들어서 하다가 나중에 회사를 차려서 그 회사를 바탕으로 해서 지금의 삼성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어떤 회사냐? 여기 나오는 제품을 가지고 하는 회사예요. 설탕을 여러분들 먹는 걸로 만드는 걸 제당이랍니다. 제당. 여러분 아는 CJ가 원래는 제일제당이에요. 제일제당. 그래서 제일제당이 만들어져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삼성의 토대를 만든 거죠. 그리고 이제 면화라고 했죠. 면화 만드는 회사도 있습니다. 제일모직. 뭐 지금은 뭐 인터넷에 SSF라고 하는데, 삼성 패션이죠. 삼성 패션. 제일모직이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이 면화를 관련된, 뭐 제일모직 하면 뭐 여러분들 뭐 브랜드 있잖아요. 뭐 빈폴이라든지 뭐 갤럭시라든지 이런, 갤럭시 이제 어른들, 남성분들이 입는 옷이고, 그런 브랜드들 다 면직물 같은 거, 이제 옷 같은 거 만드는 회사가 제일모직인데, 그것도 삼성에서 면화, 제일모직, 제일제당.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삼성이 스타트를 했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뭐 지금 CJ는 따로 빠져나와서 뭐 여러 가지 했지만, CJ에서 여러분들 되게 중요한 브랜드가 여러분들 백설이에요. 백설 밀가루, 백설 설탕. 그 마트 가서 한번 확인해 보세요. 한번 마트 가서. 그래서 300산업, 이렇게 300산업을 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미국의 이제 값싼 원조를 받아가지고 이게 국가에서 팔았을 거 아니에요. 판매 대금을 뭐라고 하냐면 대충자금이라 합니다. 대충자금이라 해서 이것을 이제 여러분들 이 대충자금은 은행에다가 예탁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값싼 농산물을 받아가지고 국가가 받아서 이걸 일반 회사한테 판매하는 대금을 대충자금이라고 한 거예요. 그럼 대충자금이 은행에 예탁이 돼 있다는 말인데, 그럼 이 돈은 마음대로 사용이 됐는가? 라는 또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느냐? 이 돈의 경우에는 여기 지금 나와 있지만 한미 정부와 협의하여 사용해요. 그러니까 한국과 미국 정부가 이 돈을 협의해야지만 사용이 가능한 거예요. 한국 정부 단독으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미국 정부가 만약에 노 하면은 못 쓰는 거죠. 그리고 이 금액의 절반 있죠. 절반 정도는, 이 대충자금의 절반 정도는 미군 유지와 미국의 무기를 구입하는 데 사용이 됐습니다. 이 대충자금의 절반 정도가. 그렇다는 말은 이 미군 유지비와 무기 구입비에 사용됐다는 말은, 그 말은 즉슨 결국에는 미국이 통제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공짜가 없고, 공짜라고 하지만은 결국에는 미국이 통제를 한 거예요. 한국 정부를 통제한 거죠. 이 대충자금을 마음껏 경제개발에 쓰든가 뭔가 마음대로 쓸 수 있어야 되는데, 결국에는 한국 정부 단독으로 쓸 수도 없고, 그리고 절반 정도는 미군 유지비하고 미국 무기예요. 다른 나라 무기 구입하는 게 아니고 미국의 무기를 구입하는 데 사용됐으니까 당연히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미국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네. 이게 원조 경제입니다. 원조 경제. 그래서 여러분들 뭐 국제시장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막 미군들이 막 초콜릿 나눠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원조 경제인 거죠. 이제. 네, 원조 경제. 그러다가 이승만 정부의 위기가 찾아오는 게 바로 58년입니다. 왜 58년이냐 하면 58년에는 미국의 미국이 원조는 무상이란 말이에요. 무상 원조란 말이에요. 무상이죠, 거의. 근데 58년 돼서는 미국이 갑자기 유상차관으로 원조를 한다고 방식을 바꿔요. 유상차관이라는 거는 빌려준다는 의미예요. 빌려준다. 그러니까 이때까지 지금 1950년대 내내 이승만 정부는 이자 없이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은 이자가 없는 돈을 무상으로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58년 돼가지고 갑자기 미국이 유상차관으로 바꿨단 말이에요.
졸지에 우리가 이자를 내고 또 나중에 돈을 갚아야 되는 신세가 돼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경제가 침체되는 거죠. 경제 위기가 오는 거죠. 58년. 그래서 여러분들 이때 경제 성장률이 대체적으로 5%에서 그 당시 5%였는데 이때만 해도 이제 계속 5%를 달리다가 2%로 떨어집니다. 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5%에서 2%로 떨어졌다는 거는 엄청나게 경제 위기인 거예요. 중국도 여러분들 지금 뭐 7%였다가 지금 성장률이 3%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난리잖아요. 3%인가 2%인가 하여튼 그렇게 떨어져서 난리라고 하는 차례인데 5%에서 2%로 떨어졌다는 거는 경제가 그만큼 침체됐다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2년 뒤에 여러분들 알다시피 2년 뒤에 무슨 사건이 일어납니까? 60년에 바로 4.19가 일어나게 되잖아요. 4.19 혁명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이전에는 여러분들 우리가 3.15 부정선거 해가지고 이승만이 결국에는 이제 어거지로 3.15 부정선거를 해서 선거에서 이기려 하잖아요. 이승만과 이기붕의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는 바로 이 58년에 겪은 바로 이 경제 위기 때문에 경제 위기. 그러니까 이승만 정부를 상당히 흔든 이 위기가 바로 이 58년에 찾아온 경제 위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제대로 대처를 못했기 때문에 이승만 정부는 결국에는 4.19를 겪게 되고 불명예 퇴진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자. 요렇게 이제 온라인 첫 시간 한국 현대 경제사 첫 번째 파트를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 군정부터 이승만 정부까지 경제를 살펴봤는데 다시 몇 가지 키워드로 다시 정리를 하자면은 미 군정은 말 그대로 혼란기였다. 여기 보시면 나오지만 인플레이션이 심화됐고 고가 자유화 정책했다가 고가 오르니까 공출려가지고 완전 혼란이라 했죠. 혼란의 도가니로 빠지게 됐다라는 거. 토지개혁은 했지만 토지개혁은 일부 정도 했지만은 신한공사라고 하는 이상한 거 하나 만들어놔서 하려고 했다는 거. 그 다음에 이승만 정부는 세 가지 농지개혁, 귀속재산 처리, 원조경제. 이 세 가지가 이승만 정부의 가장 큰 핵심 경제정책이다. 그래서 농지개혁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예전 수업 때 했으니까 요거는 정리를 이 정도 하면 되겠고 같고 귀속재산 처리는 일본과 미국의 원조 물자를 이제 남겨진 재산들을 나눠주는 과정에서 결국 이제 특정 세력, 그러다 보니까 정경유착 현상이 일어나게 되고 독점 자본 세력, 소위 이제 우리가 말하는 재벌이 형성되는데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고 원조 경제, 미국이 이제 우리나라한테 값싼 농산물을 원조해주면서 300산업이 발전했는데 이 300산업의 영향들 얘기했고 그 판매 대금인 대충자금이 결국에는 한국과 미국이 협의해야지만 사용할 수 있는 미국이 한국을 통제하는 데 사용됐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58년에 미국이 유상차관 원조로 방식을 바꾸면서 경제 위기가 왔고 이 경제 위기는 결국에는 무엇을 도래하게 됐느냐? 4.19를 도래하게 됐다는 그러한 것들을 알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경제사 첫 번째 파트를 정리를 했고 요건 이제 맛배기입니다. 맛배기고 두 번째 차시에 올릴 이제 경제사 파트는 이제 박정희 때부터 우리가 이제 현재 살고 있는 문재인 정부까지의 경제 정책을 쫙 한번 훑어볼 테니까 두 번째 차시도 여러분들 잘 집중해서 들으시고 모르면은 이 영상 계속 돌려서 보면서 공부하면 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